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모든 것이 조용히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계획하고 걱정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통제하려 애씁니다. 일도, 자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잘 지켜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안해집니다. 마치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지쳐가는 걸까? 그것은 당신에게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삶이 유난히 가혹해서만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붙잡으려는 방식이 이제는 삶의 본래 흐름과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50살쯤 된 한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을 돌보고 일을 이어가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긴 걱정 목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아이는 괜찮을까? 남편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으실까?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더 세심하고 조금만 더 책임감 있게 살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자신의 마음속 평온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년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역설을 깨닫습니다. 삶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삶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순간, 우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공간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올려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날아갈까봐 손을 꽉 움켜쥔다면 그 압박 때문에 새는 더 이상 편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바로 그 붙잡는 방식 때문에 새는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을 살며시 펴두면 새는 언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유가 있을 때 새는 오히려 더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을 가장 세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들과 조금씩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필요한 관계는 통제로 바뀌고 스스로 성장해야 할 아이는 걱정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멀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애쓰며 살아오느라 편안하게 살아가는 감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많은 사람이 깨닫습니다.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 직장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사랑과 책임감에서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은 점점 무의식적인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까봐 통제합니다. 실패할까봐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통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든 것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조용한 오후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일은 잠시 끝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진 집안에 홀로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곧이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은 바쁜 시간에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삶과 싸우는데 너무 지쳤을 때 비로소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모든 통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삶에는 책임감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며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을 돌보는 것과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 사이에는 아주 얇지만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불안은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조금은 놓아주어야 하는지조차 점점 알기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몫인 것은 무엇이고 삶 스스로 흘러가도록 맡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손의 힘을 조금 풀었을 뿐인데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만약 우리의 불안이 모두 세상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우리 안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서 강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49살의 한 남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 웬만한 일은 참고 넘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가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의견을 말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며 때로는 차갑게 보일 만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너무 강해졌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조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은 아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던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양보했고 침묵했고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아내의 당당함은 그에게 자신도 한때는 갖고 싶었지만 끝내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내가 그의 불편함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남아있던 빈자리를 비춰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래된 관계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떠올리게 하는 어떤 이미지에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일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포기해야 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의 성공이
괜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난 척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때 품었지만 끝내 포기했던 꿈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늘 솔직한 친척이 거슬리는 것도 그 사람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참는 법만 배우며 살아온 내 모습을 비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은 생각보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대와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덧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갈등은 사람만 바뀔 뿐 여러 관계 속에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는 언제나 상대에게 있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어쩌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도 늘 비슷한 관계의 어려움을 반복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속의 이미지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덧씌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왜 나만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멈춰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던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지어왔던 무거운 짐도 함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상처를 준 적도 무례하게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방식, 웃는 모습, 살아가는 태도만 봐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무심코 깨어버린 어떤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오랜 시간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은 현재의 눈으로만 타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경험과 오래된 믿음, 그리고 너무 오래 숨겨두어 이제는 스스로도 잊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융은 이렇게 의식 밖으로 밀려난 부분을 그림자 샤에도 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악하거나 부정적인 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억눌러 온 감정일 수도 있고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일 수도 있으며 오래전부터 숨겨온 성격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50살이 넘은 한 남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울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말해서도 안 되며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가족을 책임졌으며 아무도 자신의 부담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래의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고 불안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견디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약할까? 어른답지 못하다. 남자답지 않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나도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털어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런 자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약함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칼 융이 말한 그림자의 의미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스스로 밀어내고 숨겨버린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외면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내려갈 뿐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인간관계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에 유난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싫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을 보며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하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거북한 것도 그 사람이 오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이유 없이 불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한때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지치게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벌여온 싸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그 부분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때로는 비난이 되고, 때로는 질투가 되며, 때로는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칼 융은 성숙이란 그림자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한 부분이 비로소 인정받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쩌면 다음번 누군가가 이유 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린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기보다 여러 개의 가면을 쓰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중년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단지 일이 많아서도 책임이 무거워서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모습만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강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해심 많은 사람이어야 하고, 성공한 사람이어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지치고 무너질 것 같아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매일 같은 얼굴을 유지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은 우리가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진짜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은 한 남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15년 넘게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나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덕분에 동료들과 후배들은 그를 든든한 버팀목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자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도 자신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쓰던 가면이 어느새 집 안까지 따라와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문득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때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언제나 희생하는 어머니, 늘 든든한 남편, 믿을 수 있는 직원, 효도하는 자녀. 처음에는 그런 역할 덕분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점점 벗을 수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신답게 살아갈 공간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커져갑니다. 칼 융은 사람이 페르소나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더 깊은 내면과 연결이 점점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자신과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사이에는 조용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50살이 넘은 한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20년 넘게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따뜻하고 인내심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앞에서는 한 번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피곤함조차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조차 마음 편히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지치게 만든 것은 일만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오랜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가면과 너무 오래 함께 살아가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생기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감각도 함께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또는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문제는 모든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가면인지 아니면 진짜 나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칼 융 역시 페르소나는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중년이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가볍게 살고 싶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책임을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가면을 붙잡고 버티는 삶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그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지금의 나는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을까? 어쩌면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첫걸음인지도 모릅니다. 50살이 넘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직장도 다니고 가정을 꾸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매일 여러 번 전화를 겁니다. 밥은 먹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금세 걱정이 시작되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좋지 않은 상상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늘 말합니다.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화는 더 이상 아들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는 부담이 되었고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책임감이고 세심함이며 오랜 삶의 경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통제 뒤에는 아주 조용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고, 혹시라도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의식적인 자아인 에고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에고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과 지나치게 하나가 되면 불확실성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길 때마다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더 위험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안전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내려놓기가 더 어려워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직장을 지키고 싶고, 관계를 지키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쌓아온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익숙한 것들이 늘 제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은 언제나 낯선 것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님은 늙어가십니다. 관계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그대로 붙잡아 두려 한다면 가장 먼저 지쳐버리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신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혹은 누구보다 사랑이 깊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책임감과 통제는 아주 작은 차이 하나로 갈립니다. 책임감은 상대가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봅니다. 하지만 통제는 자꾸 대신 걸어주려 합니다. 책임감은 내 역할이 끝나는 지점을 압니다. 그러나 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개입하려 합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세게 붙잡는 것이 오히려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필요한 관계는 의심으로 채워지고 스스로 성장해야 할 아이는 걱정 속에 갇히며 따뜻한 공감이 필요한 배우자는 끊임없는 조언만 듣게 됩니다. 시작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끌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사랑은 어느새 상대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는 더 잘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두렵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봐 두렵고, 예전처럼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려는 마음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삶이 갑자기 확실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내 삶이 반드시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칼 융이 말했던 내면의 성장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평온을 얻으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맺는 관계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포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내려놓음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선택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마음속 출발점에 있습니다. 포기는 지침과 실망, 그리고 무력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힘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에고는 내려놓는 일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자신이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현명하며 충분히 노력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더 강하게 붙잡고 더 많이 통제하며 더 치열하게 맞서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끝없는 싸움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책임까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이는 언젠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해버린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통제를 멈추면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시키고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지나친 통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기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백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더 자연스러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아직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을 힘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현실과 계속 싸우고 있으면 상처 입는 것은 자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통제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칼 융은 에고가 내려놓음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내려놓음이야말로 사람이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직 우리 손안에 남아있는 것들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끊임없이 싸우는 일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통제를 통해 얻으려 했던 평온이 조용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려놓음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씩 배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헛되이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가볍고 더 진실한 삶은 바로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성숙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삶이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한때는 밤잠까지 설치게 만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잠시 마음을 흔들 뿐 다시 조용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에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바랐던 것처럼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평온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자신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만 평온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자립해야 하고 가족이 늘 화목해야 하며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이 언젠가는 사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좀처럼 그런 완벽한 결말을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끝내 설명되지 않는 일도 있고 끝내 풀리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채 시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이 먼저 변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평온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자신이 쓰고 살아온 페르소나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더 깊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 길을 자기, 셀프를 향한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한쪽은 세상에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끝없이 숨기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몸에 꼭 맞던 옷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옷장을 열어 다시 꺼내 입어보면 옷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옷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거절도, 기대도 어쩌면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예전처럼 우리를 꽉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중년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힘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무관심해져서가 아닙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있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곁에 머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결점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받아들이며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일이 이제는 생각하게 만들고 두려워했던 일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어쩌면 성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삶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끝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날들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당신이라는 사람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오랜 시간 끝에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 더 이상 세상 바깥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평온은 폭풍이 완전히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그 바람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순간 칼 융의 심리학은 더 이상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이상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조용히 남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칼 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투사, 그림자, 자기 같은 개념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다시 이어질 평범한 삶 속에서 기쁜 일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삶은 분명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 가장 큰 평온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마음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는 몸에 꼭 맞던 옷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꺼내보면 옷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입는 사람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성장도 어쩌면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이 언제나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조금 더 넓어질 때, 한때 삶을 무너뜨릴 만큼 아팠던 일들도 더 이상 우리를 예전처럼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잊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긴 여정은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수없이 흔들린 끝에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평온하게 돌아오는 길, 바로 그 길인지도 모릅니다.